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30%입니다. 말은 쉽고 간단한데 직접 실행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것들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퇴사일 겁니다. 사표 내는 거죠. 그래도 퇴사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게 과거보다는 좀 자유로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관련 책이나 영화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퇴사를 준비하는 학교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이후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모양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내놓은 통계를 보니까 지난달 전체 실업자 87만여 명 가운데 26만여 명이 1년 이전 취업 유경험 실업자였습니다. 이 말은 회사 그만둔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직장을 못 찾은 비율이 한 30% 정도 된다는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10%대에 머물렀던 이 1년 이전 취업 유경험 실업자가 2008년 금융위기에 20%를 넘어섰고 이제 30%에 육박하게 됐는데요. 만화 미생에 나왔던 유명한 대사에 진실이 역시 담겨있는 걸까요? 이 대사에는 이랬었죠. 회사 안은 전쟁터지만 밖에 나가면 지옥이다. 그렇다고 회사를 나온 사람들이 모두 지옥에 사는 것처럼 불행한 건 아닐 텐데요. 스스로 퇴사를 결정한 사람들의 목표는 딱 하나일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행복해지는 일을 찾고 그걸 하고 싶다. 물론 현실은 만만치 않다지만 그런 일을 모두가 반드시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찾아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또 경제도 발전하는 거니까요. 12월 21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제때 제 날짜에 이자를 못 갚으면 연체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이 연체 이자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이고 그렇게 비싸게 꼭 물려야 되는 건지 다른 나라는 어떤지 등등 오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아파트를 짓는 걸 가보면 어떤 아파트는 거의 100층에 가깝기도 하고 어떤 아파트는 20층까지만 올리고 딱 멈추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이 질문은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출고된 지 꽤 오래된 경유차들 매연 많이 나온다고 해서 폐차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주고 있는지 오래 경유차 타신 분들은 잘 들어보시면 혹시 도움되는 정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 뉴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스튜디오 안 나오셨어요? 회사에 회의도 있고 들어오라고 해서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노동이사제도를 금융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자 이런 권고를 했는데 노동이사제도라고 하는 게 대개 이사진이라고 하면 이제 주주총회에서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이 저분들이 우리 회사 대신 운영해라 이렇게 뽑아놓은 인물들인데 네네. 주주 아니라 근로자들도 이사를 한 명 넣을 수 있게 하자 이 말입니까? 주식이 없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회사가 주주도 주인이지만 안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도 회사의 주인이다라는 의식이 반영된 건데요. 일단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무엇인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금융혁신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일종의 자문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서 바꿀 만한 것, 혁신사항 등을 만들어서 공고안을 만들어주면 금융시장 제도 개선을 하는데 참고를 해서 좀 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기관이거든요. 근데 어제 이 혁신위가 최종 공고안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이 안에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노동이사제도라는 것을 공공금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게 어떠냐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예. 지난번에 한번 KB금융지주가 주총에서 노조가 추천한 사내이사 후보에게 찬성표를 던진다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게 노동이사제도가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이사제도를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네. 논란이 좀 됐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KB금융지주의 주총에서 노조가 추천한다는 거 하는 게 노조가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서요? 노동 근로자들이. 그 당시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근로자들은 주주로서 추천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런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사주를 통해서 예. 노동자들이 가진 지분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명확히 말하면 노동이사제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간 노동계에서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에 진입하려는 것을 이제 노동이사제 초기 단계라고 이제 언론들도 봤고 네. 여러 가지 시각들이 좀 있었던 건데요. 이번에 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얘기는 이 만약에 주주권이 없다 하더라도 아예 우리나라가 노동이사제도라는 걸 도입을 하면 노동자 측에서 추천한 인사 한 명의 자리를 이사회 안에 넣자라는 내용입니다. 네. 혁신위원회 혁신위 쪽에서는 그동안 근로자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그 이사회에 참석하는 방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주들의 의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그 배제가 되었었던 게 있었다라고 봤고요. 네. 앞으로는 이 노동자들의 의사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적절히 반영되는데 이사 자리 하나 정도는 노동계 쪽에 줘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이들의 얘기였고, 네. 이걸 전체적으로 도입하기가 좀 힘드니까 공공기관 쪽에서 먼저 공경금융기관 쪽에서 먼저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공고안을 내놓은 것이죠. 예. 이게 필요하다고 보면 법을 바꿔서 몇 명 이상 되는 기업은 근로자 한 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넣어야 한다고 상법을 바꾸면 당연히 다 그렇게 될 테고. 네네. 그게 아니라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세요라고 하면 그 자율적이라고 하는 게 기존 주주들이 결정하는 걸 텐데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시작부터는 공공금융기관부터 하자는 건데 우리나라의 공공금융기관이면 어디예요? 말씀하신 대로 뭐 캠코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공공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정부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은행들이라고 공기업들이네요. 하면 네. 공기업들과 관련된 은행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데들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법을 개정하고 전체로 하기에는 네. 아직 여러 가지 논란의 이슈가 많다 보니 일단 공공성이 강한 쪽부터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안건을 내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선임 문제, 이것도 좀 그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금융지주라고 하는 게 지금 다 뭐 은행도 있고 카드사도 있고 다 한꺼번에 이제 금융회사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열사 중에 은행도 있고 카드도 있고 보험도 있고 그걸 다 지배하는 게 금융지주 회사인데 이 회장을 그동안은 어떻게 뽑았어요? 회장 추천위원회라는 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후보 인물을 골라내고 최종적으로 한 명의 인사를 올리면 그 사람이 선임되는 구조로 대부분의 금융지주 회사들이 회장을 선임해 왔었는데요. 네. 이제 문제로 지적된 것들은 최근에 이제 금융이나 당국에서 이게 좀 불투명하고 과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후보 추천위원회에 현직 지주 회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뽑는데도 투표권을 한 장 행사한다? 예.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연임을 결정할 새로운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 네. 본인이 들어간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어떻게 최종 후보를 만들고 그러면 아무래도 현직 회장의 입김이 좀 강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셀프 추천, 셀프 선임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후보 추천위원회에 본인 말고 다른 위원들도 있을 텐데 예. 다른 위원들은 누가 뽑아요? 다른 위원들은 이제 여기 금융지주에서들 여러 가지 민간 기구들이나 네. 아니면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뽑도록 또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직 회장이 그 사이에 입김이 좀 들어가겠네요, 또 그럼.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금융사들은 또 다른 주장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도 사실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만약에 연임을 결정하는 사항이었다라고 하면, 현직 회장은 이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빠지고 활동을 해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셀프 추천이라든지 셀프 선임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금융당국이나 정부가 이렇게 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의 관치의 냄새가 나고 있다. 정부의 입김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정부가 원하는 사람을 금융지주 회장에 앉히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어쨌든 간 이 금융혁신위원회 쪽에서는, 금융지주의 회장들의 선임과 관련돼서는, 제도적으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후보 추천위원회 안에 지주회장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 실제로 운영을 할 때 빼고 운영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격 요건이라든지 전체적인 회장을 뽑는 과정에 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또 주문도 같이 이번에 공고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게 특별한 대주주도 없고 오너도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추위,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자기 친구들 많이 넣을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이 되는 거고. 네. 다만 이제 그게 싫어서 그럼 정부가 좀 입김을 행사하겠다고 정부가 나서고 있는 건데 이걸 반대로 또 그쪽 편에서 보면 결국은 또 이제 정부의 입맛 맞는 사람을 회장으로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여기서 네. 정부라고 하는 게 국민의 뜻을 받든 객관적인 정부라면 모르겠는데 항상 대선 캠프에 있던 분들 정권 바뀔 때마다 좌우를 막론하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항상.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기존 회장 측근들이 가는 것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정권 바뀔 때마다 캠프에 있었던 분들 들어가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좀 고민이 되네요. 뭔가 지주회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명확히 없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맡겨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입김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회장 자리에 올랐던 점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주들끼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조금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구도를 만든다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투명한 건 네. 여러 시민단체나 뭐 여러 분들이 회장 추천 후보 추천위원회 멤버가 될 분들을 뭐 네. 100명이건 200명이건 각자 추천해서 풀을 만든 후에 예. 뽑을 때 한 대여섯 명 추첨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김도 안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죠. 예,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등등 네. 거래소를 만약 보안이 미흡하다 싶으면 정부가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는 이 말은 내일부터 여기선 거래하지 마세요 이 말인데 이런 제도가 네. 도입됩니까? 정부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영업정지에 준하는 서비스 임시 중지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 임시 중지 제도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또는 관리 운영하는 이제 호스팅 업체 또는 앱마켓 등에게 이 서비스 자체를 중지하라, 잠시 동안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네. 어떤 그러면 업체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보안 점검 등에 대한 시정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과징금이나 과태료만 물고 계속해서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습적인 위반 업체를 얘기하겠죠. 네. 결국에는 이렇게 영업정지에 준하는 서비스 중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의원입법 등을 통해서 이제 법이 통과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된다라고 하면 뭐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지금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당장은 이런 뭐 제도가 시행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정부는 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안이나 시정 명령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영업 정지까지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 외에도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안 사고 같은 게 터지면서 해킹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거래소 하나가 파산되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같은 보안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화를 하는 대책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 뭐냐면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징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네. 지금 현재는 3년간 평균 매출의 3% 정도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존재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올해 매출이 전부 급증했던 상황이라 이 기준을 들이댄다라고 하면 지금 실제 1위 업체인 빅썸 같은 경우에 현재 일평균 거래액이 8천억 원이 넘고 올해 전체 매출이 지금 1,900억 원 정도가 될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런다고 해도 3년 평균 매출로 산정을 하면 과징금이 한 4,6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게 크게 뭐 과징금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유럽연합 기준 정도를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서 만약에 이걸 어겼다라고 하는 업체들에게 줄 수 있는 과징금이 매출의 4% 이하 또는 2천만 유로 중 큰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네. 2천만 유로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256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과징금을 대폭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 지금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보안 점검에 지금 나섰거든요. 그래서 상위 10개 업체들에 대해서 이 보안 점검을 지금 연 4회가량 할 것이고 현재 지금 10개 정도에 대해서 보안 점검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폭이 평소보다 가파르다는 이유로 이제 소상공인들 월급 주기 좀 불편해지거나 어려워지는 자영업자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걸 주기로 했잖아요. 네네.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3만 원씩 사업주가 신청하는 걸로 들었는데 예. 이게 내년 초부터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2일부터 이제 시스템이 오픈이 되고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 원 미만의 직원 한 명당 이제 월 13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대상은 한 300만 명 정도 근로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넷 신청 그리고 사회보험공단이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네.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에서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전국에 약 4,000개의 신청 창구가 오프라인으로 마련이 되고요. 네. 인터넷 신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12월 지금 22일부터 일단 가오픈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4대 사회보험공단 이곳에 들어가시면 이와 관련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게 마련돼 있다라고 하니까 미리 좀 참고를 하셔서 사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년에 대부분 받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최대한 빨리 시스템을 열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시는 걸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복잡하실 테니까 동네 주민센터 가시는 게 제일 가깝겠네요. 주민센터에서 네,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주민센터 가서 상담하는 걸로. 예. 또 이 방송 주민센터 계신 분이 들으면 다 여기로 몰려오겠거든요.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만 좀 도와주십시오. 예, 한국경제TV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정응현 씨가 다니다 보니까 아파트들이 어떤 아파트는 50층 넘기도 하고 또 어디 동네 가면 어떤 아파트는 20층까지만 딱 짓기도 하고 다 다르던데 기왕이면 높게 짓는 게 더 좋을 것도 같은데 일부러 높게 안 짓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규제가 있어서 높게 못 짓는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어디는 50층 아파트가 가능하고 어디는 10층까지만 되는 건 무슨 이유냐 이런 질문이신데 우리나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우리나라 모든 동네별로 용적률의 규제는 다 있습니다. 용적률이라는 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 동네에 사는 세대수 얼마나 밀집돼서 사느냐 이걸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땅에 집을 대략 몇 가구쯤 지을 수 있느냐 이건데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가로 세로 100m인 땅 안에는 200가구 이상은 못 지어요. 이런 동네가 있고요. 또 다른 동네는 가로 세로 100m인 땅 안에 500가구까지는 살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런 동네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을 몇 채까지 이 안에 지을 수 있다. 그것보다 더 지으면 안 된다는 주택 밀도에 대한 용적률 규제는 다 있는데 높이 제한 규정은 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용적률에 따르면 이만한 땅에는 100가구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제는 있는데 그 100가구를 그냥 다 1층짜리 주택 100개로 땅에 다 넓게 깔아서 지을 건지 아니면 100층짜리 아파트 한 동만 달랑 짓고 한 층에 한 집씩 들어가서 다 살 건지 그거는 마음대로 해라. 이게 이제 현행 법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그래? 그럼 우리는 300층짜리 아파트 한번 지어볼랜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는 가로 세로 100m 안에 300가구까지 들어가도 되는 거면 그냥 우리는 300층 아파트 지을래요 하는 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에는 없지만 지자체들이 우리 시나 우리 도는 이 지역은 몇 층 이하로만 됩니다. 이런 규정을 동네별로 또 다 별도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을 벗어나면 건축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나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이나 어차피 똑같은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동네는 그 동네 관할하는 지자체가 50층이건 60층이건 마음대로 지으세요. 이렇게 허용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동네는 여기는 주택가니까 5층 이상은 안 돼요. 이렇게 규제를 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다니다 보면 50층 아파트도 있고 12층 아파트도 있고 그런 규제가 사실상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용적률 규제나 높이 규제나 다 그 동네가 주택가냐 아니면 번화가냐에 따라서 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5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던 주택가 동네가 좀 번화가로 바뀌면 올해부터는 20층까지 허용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5층까지 허용되던 동네가 20층도 가능해지면 또 땅값이 그 자리에서 두세 배가 확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런 허가를 공무원이 그냥 자의로 판단할 수 있게 해놓다 보니까 뭐 로비도 하고 뇌물도 오가고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이 동네에 더 많은 가구를 빽빽하게 들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는 누군가는 결정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 공무원이 맘대로 하시게 두더라도 실제로 건물을 그렇게 지으려면 용적률이나 고도 제한은 돈을 내고 정부로부터 사들이도록 건물을 해서 건물을 짓도록 하는 게 어떤가. 그래야 그 동네 개발되고 발전한 혜택을 정부가 좀 가져가고 정부가 가져가야 온 국민이 나눠 쓰는 거죠. 지금은 운 좋은 땅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 동네 번화가 되면 갑자기 부자가 되는 이제 그런 구조니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은행에 가서 빌린 돈을 혹시 제때 못 갚으면 연체 이자가 그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은행이 최고 연체 이자율을 연 15%로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꽤 많게 느껴지시죠? 연 15%면. 그래서 오늘은 이 연체 이자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요. 관련해서 연구 보고서를 쓴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영일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평소에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대출이자 네. 갚아야 되는 날에 그걸 못 갚으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 붙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원을 빌렸다가 어제까지 갚았어야 될 이자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인데 만약 못 갚았으면 못 갚은 이자 100만 원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붙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빌렸던 돈 1억 원 전체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붙는 겁니까? 예, 그 연체한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연체 시에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있고요. 예. 신용대출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달만 연체하더라도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하루 이틀 늦고 뭐 한 일주일 정도 늦은 거는 밀린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붙는데 예, 맞습니다. 그게 신용대출인 경우에는 한 달, 주택담보대출은 예. 2달을 넘어서도 못 갚으면 그때부터는 그럼 1억 원 빌렸으면 연체이자가 15%면 1,500만 원의 이자가 붙는다는 거네요. 1년에. 예, 1년 동안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하면 1,500만 원까지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2달 넘어가기부터는 그때부터는 하루에 1억 원 빌렸으면 4만 원 정도 연체이자가 매번 붙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예를 들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자를 못 넣으시면 그때부터는 원금 전체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붙어요? 예, 그렇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1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네.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대출 잔액이 1억 원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못 갚아서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분들도 가끔씩 있는데 그거는 경매 넘어가면 그 집 팔릴 때까지 뭐 한 1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1년 내내 이분은 그 이자 못 갚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연체이자가 계속 붙을 텐데 빌린 돈 전체에 대해서 연체이자 15%가 붙으면 한 1년 정도 경매 진행되는 동안 그 아파트 값의 한 10% 정도는 연체이자로 은행이 받아갈 돈이 되네요. 이러면 낙찰 금액의 10% 정도를 은행이 받아가요? 예, 보통 이제 선순위 채권은행이 받아가게 되는 구조고요. 예. 대출 잔액이 이제 주택 가격 대비 한 60에서 70%라고 봤을 때, 네. 주택 가격의 한 10% 정도를 추가로 빌린 돈 외에 추가로 이제 연체이자 형태로 이제 은행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전세 들어가는 분들은 이 고민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 3억짜리 정도 되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는데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전세금이랑 선순위 대출 합쳐서 집값 정도 되면 그냥 들어가겠지 싶었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말씀하신 대로 한 10% 정도는 은행이 연체이자로 그냥 더 가져가게 되니까 고민할 문제가 맞습니다. 생기네요. 예. 카드론은 어떻습니까? 카드론은 어차피 내기로 약정한 이자 자체가 아주 높으니까 연체하면 연체이자가 15%라고 해도 그게 내가 빌린 이자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연체이자율이 매우 높을 경우에는 최고 연체이자율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연체이자율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드론의 경우에 있어서 최고 연체이자율은 20% 초반에서 20% 네. 후반까지 이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 카드론 이자가 한 20%쯤 된다 그러면 예. 그분은 재밌긴 한데 연체해도 별로 이자가 더 늘지는 않는 거네요. 예, 뭐 이미 이제 연체 이자 자체가 이제 높기 때문에 네. 뭐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한 20% 후반 정도까지 뭐 27%, 28% 그 카드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렇게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싼 이자로 돈 빌린 분들은 혹시 연체하게 되더라도 한 달이나 두 달은 넘기면 절대 안 된다. 이건 알겠고요. 연체 예, 이자율이 우리나라가 15% 최대 붙인다고 하던데 예. 다른 나라들도 이 정도 수준은 붙입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15%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 나간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같은 대출 상품에 대해서 이제 해외와 비교했을 때 소위 이제 금융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은 2% 또는 이제 3% 이내에서 연체 가산금리가 부과되고 있고, 네. 미국이 그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붙어요? 미국이나 말씀하신 보통 이제 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참고로 이제 한국은 연체 가산금리가 이제 6에서 9%고요. 예. 미국은 3에서 6%, 영국은 2% 이내, 프랑스는 3% 이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붙지 않는 뭐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럼 3%가 붙는다는 건 내가 대출 이자로 4%짜리 대출 썼으면 그러다 연체하면 3을 더해서 7%를 받는다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한 6이나 9 정도를 더해요? 예, 연체 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보통 2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한 8에서 9%까지 연체 가산금리가 이제 더 추가로 붙어서 예, 붙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10%를 넘는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예, 이거는 그냥 은행이 이 정도 우리 물릴랜다 하면 물리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규제가 있어요 따로? 그 규제가 있기는 한데 그 규제 상한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적용 안 되고 있고 은행 자체적으로 알겠어요. 그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이제 고시하고 있는 최고금리 수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체로 한 15%까지 알겠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체 이자도 너무 많이 받지 말라는 법이 있기는 하나 그게 15%니까 그 안에서 받는 건 괜찮다 이 말이네요. 예, 실제 그 법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기는 한데 네. 최근에 은행연합회 통해서 그렇게 한 15% 이내로 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2개월 이상 연체되면 그거는 원금 자체에서 이자가 연체 이자가 붙으니까 네, 맞습니다. 뭐 금방 원금이 많이 날아가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듣다 보니까 외국도 연체 이자가 있긴 있는데 연체 이자율 자체는 낮네요. 예, 그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한국이 예. 유달리 높은 연체 이자 수준을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체 이자가 왜 높은지 저희들 금융권에 가끔 인터뷰할 때 여쭤보면 연체하신 분한테 독촉 전화도 또 드려야 되고 우리도 사기업인데 다 운영비도 추가로 더 들기도 하고 그분이 안 갚은 돈 어디서 가져와야 되니 조달도 해야 되고 해서 돈이 그만큼 듭니다 그러시던데 다른 나라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비용은 추가로 들 텐데도 이 정도 받는 거 보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연체 이자가 과도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좀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크게 뭐 그 손실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연체 이자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연체 이자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도 있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여전히 수긍하기 힘든 수준의 연체 이자를 부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건 어떡합니까? 그럼 최고 연체 이자를 이 정도 넘지 말라고 하는 일종의 상한선을 예. 정부가 규제로 좀 낮춰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상한선이 높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예. 그 상한선만 안 넘으면 되니 연체하신 분한테 얼마든지 연체 이자 물릴 수 있고 예. 저라도 그러면 물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은행 산업의 경우가 소수의 이제 은행들이 약간 독과점적인 어떤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높은 연체이자를 부과하더라도 사실 피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서는 연체이자가 인하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규제 당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좀 고민해서 이거는 규제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자율 경쟁하세요 하면 경쟁 자체를 안 하고 소비자들도 예. 돈 빌릴 때 이 은행은 연체 이자가 얼마나 되나 이거 따져서 빌리지는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개선할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연구하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예. 그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바대로 일단은 이제 주요 금융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워낙 이제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적어도 이제 한 선진국 수준으로 이제 연체 가상금리를 조금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연체이자 산정 체계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이게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연체이자가 부과가 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어봐도 이제 쉽게 설명하시는 분도 없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투명한 구조를 조금 더 이제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출 금융기관의 어떤 연체이자에 대한 어떤 설명 의무를 좀 강화를 한다든지 네. 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소비자 피해 구제 또는 이제 소비자의 어떤 권리 보호를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저도 과거에 연체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갚아야 할 돈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 돈이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구해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일부만 조금씩 갚게 되는데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하네요. 예를 들면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원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붙기 시작하면 어떤 것부터 갚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밀린 이자부터 갚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로는 원금 갚아주세요 하면 원금을 갚아주는 겁니까? 대체로 그 정해진 순서가 있는데요. 예. 그거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현재 그 변제 순서는 이제 비용이자 원금의 순서로 이제 갚게 되는 이제 구조고요. 네. 다시 말하면 이제 원금을 제일 마지막에 그 돈을 냈을 때 이자를 갚고 난 이후에 이자보다도 이제 더 많으면 이제 원금을 갚게 되는 순서이기 때문에 네. 원금이 줄어들어야지만 채무 부담이 이제 줄어드는데 네. 우리나라 현행 구조상에 있어서는 비용이나 이자부터 먼저 변제를 하기 때문에 원금이 이제 그 줄어들지 않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예, 빚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연체한 지 2달 넘어가면 원금 자체에 이자가 붙기 시작하고 엄청난 고금리로. 예, 대출 잔액에. 예, 신용대출은 한 달 넘어가면 그런 이자 붙기 시작하고. 그러니 이건 소비자가 일단 알아둬야 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연체이자 이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정부가 좀 연체이자 최고 이자율을 좀 낮춰보자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영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 중에 하나가 오래된 경유차를 자발적으로 폐차시키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겠다는 건데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혹시 내년에는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래된 경유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께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하나 리포터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된 경유차라고 하는 게 얼마 된 경유차부터 해주는 겁니까? 이게 정확한 시점이 정해져 있는데요. 예.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만들어진 차는 또 해당이 안 됩니다. 2005년 말이면 지금이 2017년 말이니까 12년 전인데 네.
그럼 12살 먹은 거는 해준다는 뜻이면 내년에는 요 기준이 또 바뀌고 후년에는 또 바뀌고 그럽니까? 바뀌는 게 아니라 시점이 2005년 12월 31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에 산 차는 그럼 안 된다는 건데 네.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것까지는 해주고 여기부터는 안 해줘요? 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경유차는 유럽의 환경 기준을 따르는데요. 2005년까지 만들어진 차량들은 유로 3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유로 3 기준이 뭐냐? 쉽게 말하자면 자동차 만들 때 매연 저감 장치를 안 넣은 차들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까지는 매연 많이 나온다는 그렇죠. 거네요. 유해 물질을 낮춰주는 저감 장치가 없는 차들을 노후 경유차라고 보고요. 네. 이 차들은 대기 환경이 더 안 좋다. 그러니까 자연 폐차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폐차하면 지원해 줄게.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2005년 12월 말 이전에 이게 2005년식이나 2004년식이나 2003년식 뭐 등등 이런 것들은 네. 이런 경유차들은 폐차를 하면 정부가 돈 준다는 건데요. 네. 얼마를 줘요? 이게 얼마를 주냐면 예. 일단은 좀 시기가 좀 정해져 있긴 한데요. 일단은 이 차가 지금 얼마인지 좀 알아야겠죠. 그 기준이 되는 시세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중고차 가격이 있습니다. 네. 이걸 기준으로 삼고요. 그리고 2001년 이전에 제작된 차는 상한선 없이 100%를 지급해 주거든요. 보험개발원에 나오는 표를? 네. 네. 그만큼 다 지급해 주는데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제작된 차는 차의 크기에 따라 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보통의 승용차는 165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게 165만 원이 넘지만 않는다면 100%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65만 원쯤 준다 이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아직 좀 굴러가는 차여야 한다면서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시동이 안 걸리거나 그리고 다른 뭐 문제가 엔진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또 조기 폐차를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요. 그 차는 어차피 우리나라 돈 안 써도 폐차될 차니까. 이미 폐차될 차고 멀쩡히 다니는 것 중에 폐차를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멀쩡히 다닐 수 있음을 입증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성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뭐 고쳐서 다시 성능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 자연 폐차를 시키든지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멀쩡히 달릴 수는 있어요라는 성능 인증까지 받으면 네. 165만 원 좀 준다는 건데 그렇죠. 멀쩡히 달릴 수 있는 차는 중고시장에 팔아도 그 정도 돈은 받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중고차 시세 같은 경우는 연식에 따라도 다르기도 하고 차량 종류에 따라 많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보험개발원 사이트에 가서 내 차 가격을 알아보고 중고차 시세도 또 따로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다만 그 2001년 이전에 만들어진 차는 조기 폐차가 더 유리하고요. 네. 또 주행 거리가 너무 길면 뭐 30만 킬로 뛰었다 중고차 하면 시장에 내놔도 잘 안 안 사가시죠. 팔리죠. 그래서 네. 이때도 조기 폐차가 유리할 수 있겠죠. 오늘의 교훈이라고까지는 오늘 배우는 건 2005년 이전식 경유차 갖고 있는 분들은 네. 폐차를 하거나 중고로 팔거나 할 때 이거 나라에서도 참 조기 폐차시키면 돈 준다고 했지 160만 원 정도 네. 알고 계시면서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하시는 게 요령이에요. 그렇죠. 근데 폐차는 보통 아무리 잘 나가지도 않고 움직일 수도 없는 차를 폐차하더라도 네. 고철값은 받잖아요. 그렇죠. 몇십만 원. 네. 그럼 이것도 받고 조기 폐차비 나라에서 주는 160만 원도 받는 겁니까? 맞습니다. 따로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그럼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차 잘 안 나가거나 해서 바꿀 때 되면 그냥 네. 폐차하시는 분 업자 불러다가 이거 그냥 가져가서 해주시고 네. 뭐 그렇게 하세요 하잖아요. 네네. 잘 얘기 잘하면 돈 좀 받기도 하고. 근데 이거 모르면 조기 폐차 지원금 이거는 못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연초에 다 마감이 되거든요. 이것도 선착순 접수입니다. 연초에 이만큼 예산을 잡아놓고 네. 빨리 가져가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그래요? 때문에 네 아마 내년에도 1월이나 2월 사이에 지자체에서 아마 공고를 띄울 거예요. 그거를 빨리 확인하시고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다 마감된 지자체도 있다고 하니까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자세히 얘기를 듣고 싶으면 예. 전화를 할 수 있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내 차 지금 팔 수 있는 상황인지 네. 예산 남아 있는지 내년엔 또 어디로 어떤지. 가야 되는지 등등을 물어본다고요. 네, 그렇죠. 자동차 환경협회 콜센터인데요. 예. 1577-7121번. 1577-7121번으로 전화하시면 네.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경협회 콜센터. 네. 알겠습니다. 오래된 경유차 말고 경유차 아닌 차들도 폐차할 때 돈을 주잖아요. 아까 그렇죠. 제가 여쭤봤던 고철값이라고 하는 거. 네. 근데 그건
어떤 기준으로 돈 줍니까? 그러니까 무게 달아서 주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무게를 달아서 주는데요. 좀 뭐 차마다 무게가 좀 다르긴 하는데 예. 그 자동차 제조사가 발표한 그 차의 공식적인 무게가 있거든요. 이 무게에다가 폐차할 당시의 고철값을 킬로그램당 얼마로 쳐서 곱한 다음에 네. 돈을 주게 되는 거죠. 요즘 경기 안 좋아서 고철값이 별로 안 비싸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것도 차이가 크겠네요. 고철값도 또 워낙 들쭉날쭉하는데 네. 예전에는 킬로그램당 400원이 넘기도 했는데 지금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경기 좋을 때에 비해서 예. 요즘 고물값, 고철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용차의 경우는 평균 뭐 3,40만 원 사이인데 이것도 뭐 폐차 사업장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네. 견적을 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거 한번 해봤는데 여기저기 물어보고 그것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돈도 비교해 보는 게 요령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좀 달릴 수 있는 차는 폐차시키겠습니다 하고 갖고 가서 그냥 연락 두절되고 그거 대포차로 돌아다니는 예.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예.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네. 이런 경우에는 그 고철값도 못 받고요. 대포차로 유통이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알아보시고 그 아까 말씀드린 환경연합회나 이런 데 가면 예. 그 자동차 환경협회에 가면은 폐차 사업장 뭐 목록이 있기도 하거든요. 좀 문의를 해보고 믿을 수 있는 데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 돌아다니면서 전국에서 딱지 끊는 거 다 나한테 날라오고 그렇죠. 자동차세 이런 거 다 나한테 날라오는데 네. 아니 난 팔았거든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본인 책임이 꽤 있다고 해서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중고차 사고 팔 때도 그래서 넘기고 나서 네. 명의 이전 잘 해가는지를 이걸 잘 보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그렇죠.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돈은 주고 갔는데 명의를 내 명의로 두고 있어서 이 사람은 왜 차를 안 사가나 싶은데 네. 전국엔 딱지도 다 나한테 날라오는 거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폐차장 사장님들은 이렇게 돈 주고 산 폐차를 그냥 고철로 만들어서 팔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팔기 전에 쓸만한 부품들은 또 다 떼어서 팔기도 하거든요. 예. 또 중동이나 남미에서 인기 있는 차종이 있어요. 그 나라에 보내면 또 인기 있는 부품이 또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차 수출하면 네. 거기서는 부품 필요하겠네요. 고쳐야 되니까 부품이 필요하겠죠. 이런 차종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 더 쳐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고철값으로? 네. 그래서 좀 여기저기 알아보고 견적을 내보시는 게 좋은데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뭐 돌아다닐 필요 없이요. 일단 전화하면 시동이 걸립니까? 라고 물어봐요. 엔진 네.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고 걸립니다 하면 차 앞뒤 뭐 옆면 사진을 보내주면 그 차량 종류별로 조금 뗄 수 있는 부품 어느 네. 정도 살아있나 사진으로 보겠다는 거네요. 가격 견적이 정해져 있어서 좀 여기저기 뭐 몇 군데만 전화해 보면은 여기에 팔면 좋겠구나라는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05년 이전식 경유차 갖고 계신 분들은 160만 원 정도 나라에서 폐차 지원금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거 기억해 두시고 또 내년에는 또 차량 대수 지원 네. 대수를 더 늘린다고 하니까요. 조기 마감되니까 지자체에 얼른 알아보시고 네, 그렇죠. 폐차할 때는 고철값도 꼭 챙기시고 그렇죠. 고철값 주는 업자는 비교 검색 꼭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스튜디오 안 나오셨어요? 회사에 회의도 있고 들어오라 그래서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노동이사제도를 금융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자 이런 권고를 했는데 노동이사제도라고 하는 게 대개 이사진이라고 하면 이제 주주총회에서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이 저분들이 우리 회사 대신 운영해라 이렇게 뽑아놓은 인물들인데 네네. 주주 아니라 근로자들도 이사를 한 명 넣을 수 있게 하자 이 말입니까? 주식이 없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회사가 주주도 주인이지만 안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도 회사의 주인이다라는 예. 의식이 반영된 건데요. 일단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무엇인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금융혁신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일종의 자문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서 바꿀 만한 것, 혁신 사항 등을 만들어서 공고안을 만들어주면 금융시장 제도 개선을 하는데 참고를 해서 좀 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기관이거든요. 근데 어제 이 혁신위가 최종 공고안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이 안에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노동이사제도라는 것을 공공금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게 어떠냐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예. 지난번에 한번 KB금융지주가 주총에서 노조가 추천한 사내이사 후보에게 찬성표를 던진다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게 노동이사제도가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이사제도를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네. 논란이 좀 됐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KB금융지주의 주총에서 노조가 추천한다는 거 하는 게 노조가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서요, 노동 근로자들이. 그 당시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근로자들은 주주로서 추천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런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사주를 통해서 예. 노동자들이 가진 지분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명확히 말하면 노동이사제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 노동계에서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에 진입하려는 것을 이제 노동이사제 초기 단계라고 이제 언론들도 봤고 네. 여러 가지 시각들이 좀 있었던 건데요. 이번에 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얘기는 이 만약에 주주권이 없다 하더라도 아예 우리나라가 노동이사제도라는 걸 도입을 하면 노동자 측에서 추천한 인사 한 명의 자리를 이사회 안에 넣자라는 내용입니다. 네. 혁신위원회 혁신위 쪽에서는 그동안 근로자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그 이사회에 참석하는 방안이 굉장히 어떻게 보실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만약에 연임을 결정하는 사항이었다라고 하면 현직 회장은 이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빠지고 활동을 해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셀프 추천이라든지 셀프 선임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금융당국이나 정부가 이렇게 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의 관치의 냄새가 나고 있다. 정부의 입김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정부가 원하는 사람을 금융지주 회장에 앉히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어쨌든 간 이 금융혁신위원회 쪽에서는, 이 금융지주의 회장들의 선임과 관련돼서는, 제도적으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후보추천위원회 안에 지주회장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 실제로 운영을 할 때 빼고 운영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격 요건이라든지 전체적인 회장을 뽑는 과정의 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또 주문도 같이 이번에 공고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게 특별한 대주주도 없고 오너도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추위,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자기 친구들 많이 넣을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이 되는 거고. 네. 다만 이제 그게 싫어서 그럼 정부가 좀 입김을 행사하겠다고 정부가 나서고 있는 건데 이걸 반대로 또 그쪽 편에서 보면 결국은 또 이제 정부의 입맛 맞는 사람을 회장으로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여기서 네. 정부라고 하는 게 국민의 뜻을 받든 객관적인 정부라면 모르겠는데 항상 대선 캠프에 있던 분들 정권 바뀔 때마다 좌우를 막론하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항상.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기존 회장 측근들이 가는 것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정권 바뀔 때마다 캠프에 있었던 분들 들어가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좀 고민이 뭔가 되네요. 지주 회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명확히 없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맡겨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입김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회장 자리에 올랐던 점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주들끼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조금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구도를 만든다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투명한 건 네. 여러 시민단체나 뭐 여러 분들이 회장 추천 후보 추천위원회 멤버가 될 분들을 뭐 네. 100명이건 200명이건 각자 추천해서 풀을 만든 후에 예. 뽑을 때 한 대여섯 명 추첨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김도 안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죠. 예,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등등 네. 거래소를 만약 보안이 미흡하다 싶으면 정부가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는 이 말은 내일부터 여기선 거래하지 마세요 이 말인데 이런 제도가 네. 도입됩니까? 정부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영업정지에 준하는 서비스 임시 중지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 임시 중지 제도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30%입니다. 말은 쉽고 간단한데 직접 실행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것들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퇴사일 겁니다. 사표 내는 거죠. 그래도 퇴사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게 과거보다는 좀 자유로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관련 책이나 영화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퇴사를 준비하는 학교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이후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모양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내놓은 통계를 보니까 지난달 전체 실업자 87만여 명 가운데 26만여 명이 1년 이전 취업 유경험 실업자였습니다. 이 말은 회사 그만둔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직장을 못 찾은 비율이 한 30% 정도 된다는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10%대에 머물렀던 이 1년 이전 취업 유경험 실업자가 2008년 금융위기에 20%를 넘어섰고 이제 30%에 육박하게 됐는데요. 만화 미생에 나왔던 유명한 대사에 진실이 역시 담겨있는 걸까요? 이 대사에는 이랬었죠. 회사 안은 전쟁터지만 밖에 나가면 지옥이다. 그렇다고 회사를 나온 사람들이 모두 지옥에 사는 것처럼 불행한 건 아닐 텐데요. 스스로 퇴사를 결정한 사람들의 목표는 딱 하나일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행복해지는 일을 찾고 그걸 하고 싶다. 물론 현실은 만만치 않다지만 그런 일을 모두가 반드시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찾아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또 경제도 발전하는 거니까요. 12월 21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제때 제 날짜에 이자를 못 갚으면 연체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이 연체 이자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이고 그렇게 비싸게 꼭 물려야 되는 건지 다른 나라는 어떤지 등등 오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아파트를 짓는 걸 가보면 어떤 아파트는 거의 100층에 가깝기도 하고 어떤 아파트는 20층까지만 올리고 딱 멈추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이 질문은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출고된 지 꽤 오래된 경유차들 매연 많이 나온다고 해서 폐차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주고 있는지 오래 경유차 타신 분들은 잘 들어보시면 혹시 도움되는 정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거나 또는 관리 운영하는 이제 호스팅 업체 또는 앱마켓 등에게 이 서비스 자체를 중지하라, 잠시 동안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네. 어떤 그러면 업체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보안 점검 등에 대한 시정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과징금이나 과태료만 물고 계속해서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습적인 위반 업체를 얘기하겠죠. 네. 결국에는 이렇게 영업정지에 준하는 서비스 중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의원입법 등을 통해서 이제 법이 통과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된다라고 하면 뭐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지금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당장은 이런 뭐 제도가 시행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정부는 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안이나 시정 명령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영업정지까지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 외에도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안 사고 같은 게 터지면서 해킹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거래소 하나가 파산되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같은 보안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화를 하는 대책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 뭐냐면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징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네. 지금 현재는 3년간 평균 매출의 3% 정도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존재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올해 매출이 전부 급증했던 상황이라 이 기준을 들이댄다라고 하면 지금 실제 1위 업체인 빅썸 같은 경우에 현재 일평균 거래액이 8천억 원이 넘고 올해 전체 매출이 지금 1,900억 원 정도가 될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런다고 해도 3년 평균 매출로 산정을 하면 과징금이 한 4,6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크게 뭐 과징금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유럽연합 기준 정도를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서 만약에 이걸 어겼다라고 하는 업체들에게 줄 수 있는 과징금이 매출의 4% 이하 또는 2천만 유로 중 큰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네. 2천만 유로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256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과징금을 대폭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 지금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보안 점검에 지금 나섰거든요. 그래서 상위 10개 업체들에 대해서 이 보안 점검을 지금 연 4회가량 할 것이고, 현재 지금 10개 정도에 대해서 보안 점검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폭이 평소보다 가파르다는 이유로 이제 소상공인들 월급 주기 좀 불편해지면 주주들의 의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배제가 되었었던 게 있었다라고 봤고요. 네. 앞으로는 이 노동자들의 의사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적절히 반영되는데 이사 자리 하나 정도는 노동계 쪽에 줘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이들의 얘기였고, 네. 이걸 전체적으로 도입하기가 좀 힘드니까 공공기관 쪽에서 먼저, 공경금융기관 쪽에서 먼저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공고안을 내놓은 것이죠. 예. 이게 필요하다고 보면 법을 바꿔서 몇 명 이상 되는 기업은 근로자 한 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넣어야 한다고 상법을 바꾸면 당연히 다 그렇게 될 테고, 네네. 그게 아니라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세요라고 하면 그 자율적이라고 하는 게 기존 주주들이 결정하는 걸 텐데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시작부터는 공공금융기관부터 하자는 건데, 우리나라의 공공금융기관이면 어디예요? 말씀하신 대로 뭐 캠코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공공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정부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은행들이라고 공기업들이네요. 하면, 네. 공기업들과 관련된 은행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데들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법을 개정하고 전체로 하기에는 네. 아직 여러 가지 논란의 이슈가 많다 보니 일단 공공성이 강한 쪽부터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안건을 내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선임 문제, 이것도 좀 그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금융지주라고 하는 게 지금 다 뭐 은행도 있고 카드사도 있고 다 한꺼번에 이제 금융회사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계열사 중에 은행도 있고 카드도 있고 보험도 있고 그걸 다 지배하는 게 금융지주 회사인데, 이 회장을 그동안은 어떻게 뽑았어요? 회장 추천위원회라는 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후보 인물을 골라내고 최종적으로 한 명의 인사를 올리면 그 사람이 선임되는 구조로 대부분의 금융지주 회사들이 회장을 선임해 왔었는데요. 네. 이제 문제로 지적된 것들은 최근에 이제 금융이나 당국에서 이게 좀 불투명하고 과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후보 추천위원회에 현직 지주 회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뽑는데도 투표권을 한 장 행사한다? 예.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연임을 결정할 새로운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 네. 본인이 들어간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어떻게 최종 후보를 만들고, 그러면 아무래도 현직 회장의 입김이 좀 강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셀프 선임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후보 추천위원회에 본인 말고 다른 위원들도 있을 텐데, 예. 다른 위원들은 누가 뽑아요? 다른 위원들은 이제 여기 금융지주에서들 여러 가지 민간 기구들이나 네. 아니면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뽑도록 또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직 회장이 그 사이에 입김이 좀 들어가겠네요, 또 그럼.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금융사들은 또 다른 주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사실